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정동호 연구원입니다. 에너지 산업재의 하반기 전망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 운송 그리고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류재현, 이진호 위원님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호입니다.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상반기 관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먼저 국제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락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저는 크게 봤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 좀 갇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제 4월에 오펙 플러스가 깜짝 자발적 감산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전망 하에 유가가 튀기는 했었지만은 정제 마진이나 화학 스프레드들은 따라서 같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저는 아무래도 수요가 지금은 조금 부진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유가가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전 다시 어느 정도 현재 정도의 유가로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방도 어느 정도 막혀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 비축유를 굉장히 많이 풀었었는데요. 근데 이걸 하반기 때는 다시 재매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셰일이 가장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장 비싼 이제 원유가 될 텐데요. 요거에 이제 생산 단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철강 거기 들어간 인력들 다 비싸졌기 때문에 이게 $62 정도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BEP가 이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이라면 너무 유가가 많이 빠지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가에 대한 보합권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대비했었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좀 안정이 되어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 재고도 잘 쌓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다 보니까 그쪽에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천연가스도 다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통에너지와는 달리 태양광 관련 이제 신재생 이쪽이죠. 이쪽은 좀 단가의 약세가 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원재료가 아무래도 폴리실리콘인데요. 폴리실리콘이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증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급 과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태양광 관련 단가는 좀 약세를 보일 텐데, 근데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죠. 결국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침투를 높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 경쟁력이 또 중요합니다. 전체 물량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항공 화물 운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류재현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그 해운 운임도 그렇고 좀 부진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경기 부진이 가장 큰 상황이죠. 특히 항공화물 같은 경우는 벌써 2021년 말부터 고점을 찍고 좀 하락한 상황입니다. 수요 이외에도 요인을 찾아보자면 이제 벨리카고 증가가 있겠는데, 벨리카고란 이제 여객기의 밑에 화물을 싣는 공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들 많이 가시고 여객기가 많이 또 뜨고 있는데요. 이진호 위원 여행 좀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네. 다음 달에 가족여행으로 태국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이들 가시잖아요. 여객기는 더 많이 뜨고, 그 말은 즉 화물 수요는 크게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 적재할 공간은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여객기가 줄어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런 공급을 양이 줄었기 때문에 화물 운임이 많이 또 올랐죠. 그래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그런 격언도 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 겹치면서 운임이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희망을 저희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지금이 가장 비수기예요. 그래서 4분기 정도에는 이제 성수기가 오기 때문에 조금씩은 수요가 그래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탑재율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경험적으로 코로나 이제 19 때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저희는 어떤 섹터를 주목해 봐야 할까요?
운송 쪽에서는 뭐 에너지 가격 하락 측면에서 말씀드리자 보면은 아무래도 유가가 빠지면은 유류비가 적게 드니까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나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수요가 안 좋아서 유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고 결국 탑라인 즉 매출 뭐 수송객 수라든지 화물 뭐 전체적인 물량 이런 것들의 감소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운임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좀 덜한 쪽이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혹은 좀 니치 시장 같은 것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국내에 좀 비중이 높은 택배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자동차선 해운 영역이지만 상당히 지금 시황이 좋습니다. 이런 쪽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섹터 내에서는 저는 정유 섹터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제 마진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중국의 석유 제품 수출 쿼타가 발표가 되었었을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뭐 수출 제품에 대한 쿼타가 발표가 되면 수출량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역내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빠질 것이다. 뭐 요런 이제 로직이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수출 쿼타가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꼭 수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쿼타라는 걸 만들었던 취지가 중국 정부가 워낙 노후화된 정제 설비도 많았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워낙 많이 배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량을 좀 줄이면서 이걸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내수 수요가 좋아지고 소비량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수출량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출 한도가 꼭 늘어난다고 해서 수출량이 늘어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정제 마진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사실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했었을 때는 뭐 65에서 뭐 80달러 뭐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 정도까지 유가가 높게 안정화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납사를 사용하는 납사 크래킹 센터 화학사들은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사실 작년 말부터 이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는데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걸로 보고 계신가요? 저는 그래도 하반기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중국의 리오프닝이나 아니면은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원유 수요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세계 3대 에너지 기구라고 하죠. IEA, EIA, OPEC 뭐 이런 쪽의 기구들도 다 이제 중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가 점차 좋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이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살짝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태까지 CPI, PPI 물론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 왔지만 소비 지표 여태까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재확산 문제 같은 것도 터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이제 이럴수록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뭐 선진국 쪽에서의 소비 부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 중에서는 뭐 가격 뭐 리오프닝 이쪽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결국 해운이 가장 영향이 큰데요. 해운 운임이 상당히 안 좋았죠. BDI도 그렇고 컨테이너도 그렇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특히 건화물 쪽 수요를 좀 크게 개선을 못 시켰습니다. 뭐 철강 재고 얘기도 좀 나오고 있으면서 좀 심리적으로 좀 안 좋았는데요. 뭐 완성품 수요 자체가 선진국 쪽에서 또 이렇게 빡세진 않다 보니까 수출이 좀 줄고 있고 그러면 그 원재료인 건화물 쪽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 저점 찾기는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 쪽은 크게 기대 안 하는 상황에서 공급을 봐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아직 공급에 부담이 많습니다. 반면에 건화물은 엄청나게 발주가 많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주를 좀 주저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시황이 좀 도는 쪽은 건화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표가 최악인 국면인 것은 맞기 때문에 저점 찾기 정도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좀 상향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최근에 러시아 가격 상한제인데요. 이게 또 에너지와 운송 섹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 상한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살짝 이제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G7과 EU가 사실 가격 상한제, 러시아의 석유 제품이 이제 $60 이상으로 수출이 되는 것을 좀 금지시키는 그런 조항입니다. 애초에 이제 수출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닌데요. 사실 이렇게 설정을 한 이유는,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죠. 그래서 전쟁 예산을 좀 줄이고자 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원유를 지속적으로 수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러시아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대략 10%를 좀 넘게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은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전쟁 예산을 좀 줄여보고자 했던 게 이 러시아 가격 상한제라는 정책이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목적이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G7과 EU가 설정했던 대로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또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에너지로부터 들어오는 정부 예산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 대비 올해 이미 절반 가까이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지켜봤을 때 사실 감산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지금 감산한다고 했던 양만큼이라도 더 수출을 해서 예산을 더 들여오고자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 쪽에서도 뭐 이런 러시아의 가격 상한제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이제 간접적으로 좀 미치고 있는데, 일단은 유조선 측면에서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몰래 또 비싸게 팔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 선박을 많이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림자 선박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로 따지면은 이제 그 번호판 없는 자동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보험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운영이 되고 있죠. 이런 선단을 많이 구축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 유조선 시장이 상당히 좋은 원인 중에 하나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러시아 수출을 이제 노선을 좀 바꾸면서 멀리 돌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톤말 수요를 좀 증가시키고 있고요. 이게 이제 유조선, 원유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완제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소위 MR 탱커라고, 미드레인지 탱커에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황이 요즘 분위기 치고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기업이 이제 펜오션입니다. 건화물선 업체이지만 최근 건화물 시장 부진을 상당 부분 이 MR 탱커 전체적인 비중이 높지 않은데 이익 비중이 높아지면서 실적 하락 속도를 상당히 막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절에 사실 미중 갈등이 정말 심했는데 바이든이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더 첨예해진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미중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는 상황에서 저는 태양광이 여전히 가장 수혜를 크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지금 챙겨야 합니다. 각 국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전력을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다 생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유럽이 더 그럴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여태까지는 70%에서 80%나 되는 태양광을 담당을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배제를 시키고 밸류체인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아직도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게 좀 작년보다는 원활해졌고, 또 미국의 태양광 모듈 증설 소식도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이 현재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설치하고자 하는 태양광이 대략 뭐 30기가와트라고 하면은 미국에 생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10에서 15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제 규제 자체도 더 강하게 들어갈 예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을 점점 이제 더 배제해 나가면서 국내 기업들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그런 큰 그림 자체는 저는 변하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늘어나는 것이 뭐 미국으로 일부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프렌드 쇼어링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친한 정치적으로 그나마 좀 친한 국가들 이제 공장이 좀 이전된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가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고 인도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조금 이제 수출처가 좀 다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이런 다양한 국가의 어떤 물류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하면은 그쪽은 또 수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물류 쪽에 기반이 있는 또 국내 기업으로 꼽자면 또 대한통운이 들 수 있습니다. 한창 이제 CJ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한 이후에 많은 지역의 국가 유수의 물류 회사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인도,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까지 그리고 중동까지 좀 넓혔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뭐 실제로 이제 동남아 같은 경우에서도 물량도 좀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별적으로 이제 수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정말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에너지 산업재 하반기 전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